자, 이제 공식을 한번 보죠. 공식. 예, 한 번쯤은 공식은 꼭 짚어가야 되는데, 앞에 있던 아까 치도원가 계산 분계라든지, 여러분 분계 지금 하면은 헷갈리고, 아까 이론을 먼저 계속 반복 정리해요. 그럼 분계는 엄청 쉬워지는 거. 근데 이 감가상각적인 문제는 아까 금액만 다를 뿐이지, 자, 감가상각을 계산했다고 보세요. 그럼 감가상각을 계산했을 때, 첫 번째 내 장부상에는 T자 계정, 자산은 어디입니까? 차변이죠? 그러면 어떠한 유형 자산이 차변에 잡혀 있었다는 거죠. 그 금액만큼. 근데 이것이 기간이 지나서 뭘 하니까 감가 계상을 했어요. 감가. 그럼 감가가 된 만큼을 뭐 한다? 자산을 감소시켜야 되죠. 그러면 두 가지 처리. 이것이 이제 기간이 지난 만큼 감가된 만큼 뭐에 대응시켜준다? 수익에 대응시켜준다. 됐나요? 그리고 이 수익에 대응했다는 것은 감가된 만큼 무슨 처리된다? 비용이 발생했다. 그럼 비용 발생은 어디 쪽입니까? 차변이죠. 그럼 차변 쪽이 뭐 적어준다? 감가상각비입니다. 그럼 이 감가상각대만큼 자산을 차감해줘야 되겠죠. 빼줘야 되겠죠. 그럼 자산을 차감은 어디 쪽입니까? 대변. 그럼 감가된 만큼 어디 쪽이다? 대변 쪽이다 적어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게 대변 쪽의 원장의 대변 쪽에 전기가 되려면 분계에서 지시를 해줘야 된다 했죠. 되나요? 그러면 분계 지시니까 대변 쪽에 전기되기 위해서는 그 해당하는 자산이 대변 쪽에 와야 돼요. 그럼 유형 자산 적어주면 될 거예요. 이해됐나요? 다시 감가된 만큼은 자산을 차감해줘야 된다. 됐죠? 그럼 만약에 이건 5천만 원인데 기간이 지난 만큼 1,000만 원이 감가됐다. 그럼 1,000만 원을 대변에 적기 위해서는 분계상에서도 유형자산 해가지고 대변에 1,000만 원 적어줘야 되고 그만큼은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 처리해야 되니까 감가상각비. 그러면 때로 어떤 계정이 한 개 생깁니까? 감가상각비라는 계정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차변 쪽에 되겠죠. 1,000만 원, 1,000만 원 되겠죠. 차변, 대변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직접 유형자산에서 직접 차감한 걸 직접법이라고 해요. 직접법. 그런데 아까 내가 자산이라는 가치는 떨어졌다가 또 올라올 수 있다 없어요.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어요. 올라올 수 있다. 그래서 유형자산이라고 바로 직접 차감하지 않고 또는 이 감가가 된 만큼 비용은 맞아요. 감가상각비 비용 맞는데 이것은 뭡니까? 다 간접 차감이 있어요. 직접 차감하지 않고 그러면 간접 차감할 때는 감가상각을 그대로 두고 유형자산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이것을 차감하는 값이 차감적 평가 계정이라고 해요. 무슨 계정? 차감적 평가 계정. 그래서 감가상각 누계, 감가상각 누계액이라고 해요. 무슨 액? 감가상각 합계액이라 하는 거죠. 그 계정을 대변에 잡아줍니다. 그럼 나중에 이 금액에서 이 금액을 차감해줌으로써 실질적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이게 뭐냐? 장부금액이라고 해요. 무슨 액? 장부금액. 자, 됐어요. 그래서 요거 대변 쪽이 뭐 한다? 감가상각 누계액이라 잡아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해결 처리는 요로 되고, 그러면 그 자체에서 우리가 175쪽에 정액법이 있는데요. 정액법은 매년 똑같은 금액이 계산되는데 176쪽에 가보죠. 이제 176쪽에 보니까 그게 해결 처리가 있어요. 기본 문제 예제에 있어요. 정액법에 와야 각 연도별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 그리고 장부금액을 계산하시고 있는데 탭의 계산은 있어요. 1년 1월 1일 기기장치를 10만 원을 구입했다. 그럼 10만 원이 뭐죠? 취득 원가죠. 그럼 이 기계의 추정 예금수는 몇 년입니까? 5년 했고요. 잔존 가치는 취득 원가의 몇 프로? 10%입니다. 그럼 10만 원 10%니까 만 원이죠. 만 원은 회수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9만 원이 뭡니까? 5년 동안 가치가 떨어지겠죠. 단 무슨 법? 정률법의 상각률은 뭐다? 0.369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문제에서 정률이 이렇게 주고요. 정률법을 하셔야 하면 정률값을 이렇게 비율을 준다고요. 여러분 원래 정률 공식은요. 복잡해요. 1 마이너스 루트 분의 취득원가 분의
예, 잔존 가치 이렇게 해서 정률을 산출하는데 요 정률을 여러분이 직접 산출하는 것은 문제 안 나와요. 알겠나요? 정률까지 주니까 정률을 그대로 대응시키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슨 법이라? 맨 앞에 정액법이라 했죠. 자, 정액법. 자, 그러면 연도 보세요. 예, 정액법 공식이 연도별 감가상각비 계산이, 자, 정액법은요. 자, 공식 적어볼게요. 정액법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이 나와요. 그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은 아까 뭐죠? 취득원가. 간단히 적겠어요. 마이너스 무슨 가치? 잔존 가치를 빼요. 그럼 이것이 내용연수기에는 감가 대상 금액이죠. 그럼 정액이라는 것은 매년 똑같다 했잖아요. 그럼 나누기 뭐다? 연수로 나누면 되죠. 원래는 이렇게 감가 대상 금액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연수분의 1, 이것을 정액률이라고 해요. 무슨 율? 정액률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것이 1년분 감가가 돼요. 몇 년분 감가? 내용연수를 나눴으니까 1년분 감가가 됩니다. 여러분이 감가에서 여러분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은 1년분 딱 떨어지는 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것을 뭘로 줄 때 있어요. 그때 이제 짜증을 나는 거예요. 요리 되면 제일 쉽고, 일단 정액법 공식입니다. 내용수분의 1. 그럼 밑에 있는 거를 이해했다면, 나중에는 뭐 됩니까? 이렇게 이거를 곱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분자는 뭡니까?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가 될 거고, 이거를 뭐로 나눈다? 내용, 연수를 나누면 되잖아요. 됐나요? 그럼 이 취득원가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지금 안 변했어요. 잔존가치도 변하지 않아요. 매년 똑같은 거예요. 5년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취득원가는 얼마죠? 10만 원이고 잔존가치는 이걸 10%라 했죠. 만 원입니다. 그럼 9만 원 되죠? 나중에 조금 또 이해하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문제 푸는 방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10만 원 줬고 잔존가치 10%야. 그럼 바로 90%야. 무슨 말 했어요? 어차피 여기서 이걸 빼니까 10%를 빼니까 90% 남는 거잖아요. 그럼 10만 원에 90%가 바로 90% 바로 곱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해됐나요? 그럼 논리는 이렇다 하는 거죠. 자, 그럼 이건 내용연수 몇 년 나눴어요? 5. 그러면 9만 원이니까 5일은 5, 5, 8, 40이죠. 그럼 1년에 얼마씩? 18,000원씩 감가 되겠죠. 됐나요? 1년에 18,000원씩. 그래서 매년 얼마입니까? 감가상각비는 매년 얼마다? 18,000원 똑같죠? 공식이. 자, 그런데 1년이 지날 때마다 1년 후입니다. 자, 1월 1일 날에 구입했죠. 1월 1일 구입해가 1년이 지난 12월 31일 날에 18,000원이 감소가 되었죠. 얼마에서? 10만 원에서. 그럼 10만 원에서 18,000원을 빼겠죠. 빼고 남는 금액이 무슨 가액이다? 장부 금액이다 이 말이죠. 되나요? 취득원가에서 뭐다? 감가상각 누계. 그럼 1년 때는 감가상각, 이거 18,000원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이겠죠. 1년째는. 그럼 얼마 됩니까? 92,000원 되겠죠. 82,000원 되겠죠. 자,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다시 12월 30일 되니까 또 18,000원이 감가되겠죠. 그럼 여기서 또 빼면 되겠죠. 여기서 이걸 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요게 또 1년 지나니까 얼마? 18,000원 되면은 여기서 뺀 것을 다시 요 금액에서 빼면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3년 후에 감가 누계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정액보면 쉽죠. 3년 후면 1년에 얼마씩? 18,000원이고 곱하기 몇 년? 3년을 곱하면 이것이 3년 후까지의 감가 누계액이 바로 계산되잖아요. 그 정액법은 이 감가 계산식에서 가장 쉬운 방법이다 하는 거죠. 왜? 매년 똑같은 금액이 감가되니까.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래서 감가상각비가 매년 일정한데 감가누계액은 매년 뭐 한다? 증가하고 감가누계액이 증가하니까 장부금액은 줄어들죠. 이해했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체감상각법 보죠. 체감상각법. 자, 체감상각 밑에 1번이 정률법 돼 있죠. 정률법 공식. 자, 보세요. 자, 정률법 적어보겠어요. 정률법 공식에는 취득원가 들어가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들어가는데 이 마이너스 잔존가치가 아니고 감가상각에 대한 누계액
누계액입니다. 뭐라고요? 누계액. 되나요? 그러면 방금 감가상각 누계액은 기간갱가분의 감가상각비 합계액이죠. 기간갱가에 대한 뭐 합계액? 매기간 감가상각비 합이죠.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남으면 차감한 값은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이죠. 여기서 이만큼이 감가됐죠. 그럼 이게 장부금액이죠. 그럼 장부금액이 아직 감가된 금액이 아니죠. 또 기간이 지났어요. 이만큼 감가됐죠. 그럼 남은 기간은 아직 감가 안 됐죠. 그리고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이 금액의 의미는 뭐다? 미상각 잔액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됐나요? 미상각 잔액. 그럼 미상각 잔액은 기간이 갱가 될수록 미상각 잔액은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이 금액은 계속 낮아지겠죠. 그리고 곱하기 정률이에요. 곱하기 정률. 밑에 공식이 1 마이너스 루터 돼 있죠. 제곱이죠. 루터 값. 제곱값이고 이거는 뭡니까? 취득원가분의 잔존 가치로 돼 있죠. 공식이. 예, 이게 정률 공식입니다. 됐나요? 그럼 이 정률 공식은 한 번 산출하면 일정하다. 정률은 뭐 하다고요? 일정하다. 자, 정액법은 취득원가의 잔존가치 빼면 이것도 이제 매년 특별한 추가된 내용이었으면 매년 일정할 것이고, 이게 정액률이에요. 정액률도 매년 뭐다? 일정할 것이에요. 됐나요? 그럼 매년 자 얼마씩? 18,000원, 18,000원, 18,000원 됐죠 아까? 그러면 첫 해 연도와 두 번째 연도의 차액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액이 0이다 이 말이야. 뭐다? 18,000원, 18,000원 차액이 뭡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차액이 없어요. 차액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정률법은 취득원가에서 뭘 뺀다? 감가상각 누계액 빼요. 그럼 이 금액이 뭐다? 미상각 잔액이에요. 아직 상각되지 않은 금액의 정률이에요. 자, 그러면 방금 미상각 잔액은 매년 어찌 된다고요? 감소된다. 근데 이 정률은 매년 일정하다. 그러면 정률 값은 일정하더라도 앞에 값이 계속 감소하니까 요것은 1년이 아니라 1회계분이라고 해요. 되나요? 감가상각비가 뭐다? 1회계분 감가상각비. 그럼 1회계분 감가상각비는 매년 어찌 돼요? 이것이 감소되죠. 그럼 이것도 감소되니까 이것도 매년 감소되겠죠. 되나요? 다시. 정률법 하니까 뭐가 된다? 이 금액이 감소되니까. 이 감가 누계액은 매년 증가되니까 취득원가에 차감되는 금액이 높아지니까 미상각 잔액은 계속 낮아지겠죠. 거기에다가 정률을 곱한다 했죠. 그러니까 이것은 매년 감소하겠죠. 그럼 초기 연도는 많이 개선되고 가면 갈수록 감가상각비가 적게 개선된다고요. 그래서 그 정률 방식이 우리는 177쪽에 정률법이 있나요? 그게 뭐 0. 얼마 369를 하니까 첫 해 연도는 뭡니까? 10만원 곱하기 0.369 하니까 얼마? 36,900원 났죠. 자, 그럼 감가 누계액도 처음에는 36,900원이죠. 그 장부금액이 얼마죠? 63,100원이죠. 자, 두 번째 연도에는 10만원 마이너스 얼마 뺐어요? 감가 누계액이 36,900원 있죠. 그거를 뺀 값에다가 0.369 정률은 똑같죠. 그럼 줄어들죠. 23,284원. 그럼 감가 누계액이 또 감가의 누계액이 뭡니까? 늘어났죠. 장부금액은 줄어들죠. 됐나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연도까지 보세요. 10만원 마이너스 36,000원 또 두 번째, 첫 해 연도 감가액과 두 번째 감가액을 뺐죠. 이게 누계액이니까. 거기에다가 0.369예요. 그래서 14,692. 방금 알았나요? 자, 됐습니다. 자, 근데 마지막 연도 보세요. 마지막 연도 감가 처리해 보니까 10만원 마이너스 만원. 마이너스 84,147원 돼 있죠. 근데 뭐가 됐어요? 5,853원 돼 있죠. 됐나요? 근데 감가 누계액이 마지막 연도에 얼마 됐다? 9만원 맞춰놨죠. 예? 그리고 장부금액이 얼마 됐어요? 만원 됐죠. 왜 만원 장부금액이 마지막 연도에 만원 돼요?
잔존 가치가 만원이므로. 잔존 가치가 만원이므로. 그럼 마지막부터 다 감가되면 마지막부터는 얼마 된다? 만원. 정액법도 보세요. 정액법 마지막부터 장부금이 얼마 돼요? 만원. 왜? 잔존 가치가 남아야 되니까. 이해됐나요? 근데 정액법은 똑같은 금이 감가 되니까 확실한 만원이 돼. 그럼 정률법은 약간 차이가 나. 근데 어차피 잔존 가치가 여기 공식에 잔존 가치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잔존 가치가 비슷한 값이 난다고. 마지막 연도에는. 자, 근데 보세요. 자, 그러면 방금 정률법을 하니까 자, 첫 해연도 감가의 금액이 보세요. 얼마죠? 불러보세요. 36,900원. 자, 두 번째 연도 보세요. 얼마죠? 23,284. 23,284가 되죠. 자, 이 두 개의 차익이 발생해요, 안 해요? 차익이 발생하죠. 근데 정액법은 차익이 있어요, 없어요? 정액법은 매기 똑같은 금액에 차익이 없다. 이게 정액법이다. 이론입니다. 정률법은 초기에 많이 개선되죠. 가면 갈수록 낮아지죠. 그럼 매기 한 기간과 한 기간의 감가액의 차익이 발생한다, 안 한다? 차익이 발생한다. 그럼 차익도 뭡니까? 가면 갈수록 낮아지겠죠. 점점 낮아지니까. 됐나요? 자, 그것을 한번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공식 암기가 필수하다. 그래서 이거는 정액법은 뭡니까? 수익과 비용의 대응 원칙이 합리적이지 못하다 있죠. 근데 이거는 수익과 비용 대응 원칙이 합리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정률법은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일어나지 않더라도 뭘 하기 위해서 수익과 비용의 합리적 대응을 가져오기 위해서 적용한 방법이 정률법인데요. 자, 이겁니다. 기계를 구입했을 때, 자, 정률법은 초기 1기입니다. 1기 말, 그 다음에 2기 말, 그 다음에 3기 말, 4기 말. 자, 차를 구입했든지 건물을 구입했든지 기계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면 기계를 구입할 때는 뭡니까? 첫 번째 연도는 그 기계에 대한 수익, 효익이, 기계의 활동력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장고장이 별로 없겠죠. 기계를 움직인 시간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수익이 많이 발생했다는 거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비용이, 기계가 장고장이 초기 연도이 많아요, 적어요. 우리 자동차 샀을 때, 처음 샀을 때 장고장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수선비라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적게 들어요? 적게 들어요. 그러니까 기계라는 것은 원래 이만큼 수익에 대해서 이만큼 비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연도가죠. 두 번째 연도 고장률이 이제 높아지겠죠. 그럼 고장률이 높아진다는 건 활동력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만큼 수익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활동력이 떨어지고 수익이 적어지겠죠. 맞나요? 적어져. 근데 거기에 대한 수선비는 반대로 뭡니까? 더 늘어나겠죠. 자,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뭡니까? 초기 연도에 그 기계의 효율성이 높아서 수익이 많이 되는데 비용은 적게 되고, 됐나요? 또 여기서 뭡니까? 두 번째 연도는 오히려 뭡니까? 활동력이 떨어지니까 수익이 적게 돼도 반대로 비용이 늘어나는 행태예요. 그럼 가면 갈수록 뭡니까? 이 차이 나는 금액이 이렇게 줄어들겠죠. 됐나요? 그러면 기업들이 이렇게 해결 처리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이대로 정률법만 그대로 그냥 이 방식대로 해결 처리한다면 기계를 구입하는데 상당히 고가예요, 고가. 그럼 기계를 구입하는데 자금 유출이 많이 발생했죠. 근데 그 기간에 수익이 많이 발생했죠. 비용은 적은 데에서. 그럼 여기서 이익이 많이 발생돼. 그럼 이익이 많이 되니까 또 뭘 해야 돼? 세금을 많이 내야 되죠? 배당을 많이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기업이 첫 스타트 될 때 이 논리들을 그대로 해결한다면 뭐가 된다? 기업이 자금 유출이 너무 많다. 초기 연도에. 기업은 초기 연도 자금을 끌어들이는 더 할 수 있으면 기업을 확장시켜야 되는데 유출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안 된다 해서 초기 연도는 이 비용에 대해서 이 각 기간마다 수익과 비용 대응을 거의 유사하게 만들자.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일 때 수선비가 이만천이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이만큼 잡아준다고요. 얼만큼? 감가상각비를 이만큼 잡아줘. 그러면 이익은 이만큼 되겠죠. 그럼 초기 연도 감가상각비가
많이 잡힌다. 감가상각비가. 그럼 두 번째 연도는 수준비가 이만 잡히면 이 정도 차이 나게 해서 감가상각비는 뭡니까? 적게 잡아주는 거예요. 초기 연도는 감가상각비 많이 잡아보고. 그러면 뭡니까? 수익이고 이 두 개가 비용이잖아요. 수익이고 이 두 개가 비용이잖아요. 그럼 거의 비슷한 수익이 발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랬지. 개념을 잡았나요? 그래서 실제 수선비가 적게 들고 뒤에 가면 많아진데 말해서 반대로 감가상각비를 그러면 많이 잡아주고 가면 감가상각비를 적게 잡아주면 전체 비용은 거의 유사하게 발생한다는 거지. 이해됐나요? 수익이 되는. 그래서 이게 수익과 비용의 대응을 합리적으로 가져오기 한 방법이다. 자, 그 다음 이중차감법 있습니다. 177조. 이중차감법은요, 정액의 배법이라고요. 무슨 법? 정액배법. 다시 무슨 법? 정액률의 배법이라고요. 자, 이것이 정액법 공식이죠. 무슨 뭐지? 정액법 공식. 자, 정액법 공식은 지금 어찌 돼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 가치겠죠. 감가상각 대상 금액만 했어요. 여기다가 곱하기 있어요. 자, n분의 1. 아까 n분의 1, n이 내용연수예요. 그러면 n분의 1에다가 곱하기 2 한 거예요. 그래서 정액의 배율을 정했다 해서 이중차감법이라고 한다고요. 다시, 정액의 배법이 뭐라고요? 이중차감법. 정액의 배법이 뭐라고요? 이중차감법. 정액률을 곱하기 2 한 거예요. 그럼 정액률을 알면은 이중차감법도 알 수 있다. 되나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중차감법에 대해서 그 계산한 값을 보세요. 첫 번째 연도에는 얼마 했나요? 10만원 곱하기 몇 프로 했어요? 40% 했죠. 왜 40% 했나요? 아까 5분의, 이게 n분의 1이면 5분의 1이잖아요. 곱하기 2잖아요. 그럼 여기 20%잖아요. 20%이니까 40%죠. 퍼센트를 지금 환산해놨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데 5분의 1 곱하기 2라 말이에요. 그걸 환산하니까 몇 프로다? 40%다. 그러면 첫 번째나 두 번째 40% 다 똑같죠? 40% 다 똑같나요? 그러면 첫 해에는 얼마 됐어요? 감가상각비가 4만원. 두 번째는 24,000원. 세 번째는 14,400원. 네 번째는 8,640원 됐죠? 자, 그런데 보세요. 정액법은, 자, 이상한 게 있어요. 정액법은 매년 감가액이 같이 계산됐어요? 다르게 계산됐어요? 같이 계산됐어요. 됐나요? 근데 여기서 차이점이 나는 것이 있어요. 뭐가 됐나요? 초기 연도에 감가액을 뺐어요, 안 뺐어요? 자, 요 차이점.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것만 배율을 정했고 이것이 요구 방법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이 방법을 안 썼다고요. 자, 뭘 썼어요? 이중차감법은 뭘 썼어요? 이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딱 할 때 여러분 딱 혼란한다고요. 이중차감법은 뭘 하되? 정액률을, 이 상각률을 정액법의 배법을 썼지만 정액법 방식처럼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한 것이 아니라 미상각 잔액 기준이다 이 말이에요. 미상각 잔액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나요? 왜 그래서 내가 확인하는지 알겠나요? 만약에 이 금액을 그대로 한다면 이걸 배수를 했으니까 매년 똑같은 금액이 계산돼야 되고 차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고요. 그럼 차익이 발생했죠? 그거는 뭐다? 이 방식을 쓴 것이 아니라 정률법인 뭐다? 취득원가에서 마이너스 감가 상각 누계액을 뺀다 이 말이에요. 됐죠? 그것이 이중차감법입니다. 확인했어요? 공식 암기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두 개밖에 없어. 취득원가에서 잔존 가치를 뺀 값을 기준으로 상각률을 할 거냐, 아니면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값을 기준으로 상각률을 기준할 거냐, 이 두 개만 결정하면 돼요. 자, 그런데 자, 일단 보세요. 자, 마지막에 보세요. 이중차감법 마지막 보면 별표시 하세요. 자, 마지막에 이중차감법을 하니까 이렇게 이중차감 하니까 잔존 가치가 얼마였죠? 잔존 가치가
잔존 가치가 여기는 존재했죠. 잔존 가치 존재했죠. 정률법에도 잔존 가치가 존재했어요, 안 했어요? 정률법은 여기는 잔존 가치가 없지만 이 정률 공식에서 잔존 가치가 반영됐어요. 근데 이중차관법 공식에는 잔존 가치가 반영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치도원가 있죠? 그 다음에 내연연수 있죠? 강가를 할 때 3요소가 있어요. 강가를 하려면 반드시 3요소가 필요한데 그 3요소가 치도원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 있어야 되고요. 잔존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공식 자체에 잔존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확인시켜 준 것이 정해법은 마지막 연도에 장부가액이 잔존 가치와 일치했죠. 정해법은 마지막 연도에서 강가를 한 후에 뭐가 남았어요? 장부 금액이 잔존 가치가 일치했죠. 정률법도 잔존 가치를 고려했기 때문에 마지막 연도 장부 금액이 잔존 가치와 일치했죠. 근데 정률법은 요대로 한다면 장부 금액과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중차관법의 마지막 별표차라고요. 마지막 연도 강가액은 뭐 할까요? 취득원가에서 취득원가 마이너스 강가 상각 누계액입니다. 그럼 이 현재 아직 미상가 잔액이죠? 그럼 뭘 남겨야 돼요? 잔존 가치를 남겨야 되죠. 그럼 마지막 연도 마이너스 강가 계산을 하지 않는다. 이중체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체감법은 마지막 연도에 이중체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시 이중체감법은 마지막 연도에 뭘 적용하지 않는다? 이중체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미상가잔에서 뭘 뺀다? 잔존 가치를 뺀다. 이것이 마지막 연도의 강가액이다. 마지막 공식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거기에서 강가 누계액 되어 있나요? 10만원 되어 있죠. 가운데 만원 되어 있죠. 만원. 이 만원이 잔존 가치라고요. 그리고 그게 87,040원 되어 있잖아요. 원래 요렇게 순서인데 안에 우리 공식에는 요거를 뒤에 돌려놨네요. 계산식에서. 응? 다시. 이게 뭐라고요? 지금 취득원가 얼마예요? 10만원이잖아요. 그럼 강가 누계액은 마지막 또 강가 되기 전 앞에 강가 누계액이 있잖아요. 87,040원 돼 있잖아요. 87,040원. 요것을 해서 원래는 요 값에다가 이중체감료를 적용해야 되는데 마지막에 이중체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고요. 왜? 마지막에 잔존가치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이너스 잔존가치 만원 이렇게 된다고요. 됐나요? 우리 정률법도 똑같은 거니까. 개념은 같죠. 예, 뭐가 개념 같느냐 하면은 이 방금 뭐죠? 체감상각법이랬죠? 체감상각법이랬죠? 그러면 정률법도 초기 연도에 강가액이 많이 계산되고 감액이 낮아지게 계산됐죠? 그럼 이중체감법도 뭡니까? 초기 연도 많이 계산되고 감액이 낮아졌다. 그 개념 논리는 같다고요. 개념 논리는 같은데 계산식이 다르다. 특히 정률법은 마지막 연도로 뭐가 일치하지만 장부가액이 잔존 가치가 일치하지만 이중체감법을 그대로 하면은 계속 말합니다. 마지막 연도에는 이중체감료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명심하세요. 그러면 마지막 연도에 이중체감료를 적용하면은 잔존 가치와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연도 강가식은 어찌 된다고요? 취득원가 마이너스 강가 누계액을 한 그 값에다가 이중체감료를 적용하지 않고 대신에 뭐다? 잔존 가치를 뺀다. 요겁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이 저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예. 아니, 지금 여기서는 정률법도 마지막에 상황이 저거 안 하고 계산했는데. 정률법이 마지막에 또 상각률을 계산을. 마지막에 저거 안 하고. 정률법은 일반적으로 그거를 그대로 계산하면 돼요. 그대로 맞추기 위해서 지금 단수 처리했는데 마지막에 또 그대로 계산하면 유사하다니까요. 예. 그 공식 그대로 보지 말고. 예. 됐어요? 이중체감법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연수학계법. 여러분이 가장 힘든 것은 우리 문제에서 가장 짜증나게 하는 것이 연수학계법이에요. 무슨 법? 연수학계법인데요. 자, 연수학계법은
자, 이제 공식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4가지 공식, 생산형 비례법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찾으려 하면 되는데, 정액법에 대한 거, 우리가 감가상각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이 2개가 나와요. 하나는 취득원가, 마이너스, 뭘 뺀다? 잔존 가치를 뺀다. 잔존 가액을 뺀 금액이에요. 요 금액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매기 감가되는 취득 원가 마이너스 뭘 뺀다고요? 감가, 상각, 누계액을 뺀다. 됐어요? 자, 이 2개 공식 암기할 수 있겠죠? 이건 미상가짜리고, 그럼 여기에다가 곱할 건데요. 하나는 정액법이 있어요. 정액법. 자, 정액법은요, 정액법에 의한 상각률이 있어요. 정액법 상각률은 n분의 1이에요. n분의 1. 그래서 이거와 이것을 매치시켜줍니다. 이거와 곱할 거라고요. 자, 그 다음에 정률법이 있었죠. 정률법은 문제에서 그 상각률을 준다 했죠. 네, 상각률이 있는데 그것은 원래 상각률 계산은 1 마이너스 n 루트분의 취득원가 분의 잔존 가치로 구합니다. 이게 정률칙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중체감법. 이중체감법이 있어요. 이중체감법의 상각률은요, 뭐가 되느냐? n분의 1. 여기다가 정의 배분이다. 2배 하는 겁니다. 정의법의 배율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와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2가지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연수합계법이 있어요. 연수합계법이 있어요. 연수합계법에 의한 상각률이 있는데요. 상각률은 어디에 곱하느냐?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4개 공식 중에서 2개는 이거고 2개는 이겁니다. 자, 여기서 뭔가 비슷한 거 있네. 연수합계다라고 있죠. 연수합계법. 그럼 연수합계법 상각률은 그 말대로 분모가 뭐냐면은 연수합계입니다. 분모가 뭐라고요? 연수합계. 됐나요? 그럼 요거는 아직 미상각 연수예요. 다시. 무슨 연수? 미상각 연수. 자, 우리가 이 상각액을 구할 때는요, 그 구입한 시점에서 1년이에요. 특히 조심할 것은 요 계산입니다. 이 계산인데, 이 연수 합계 상각률이 구입한 시점부터 1년간, 구입한 시점에서 1년간. 그럼 지금 5년이라 했죠? 여기에서 우리가 문제 중에서 연수가 몇 년 줬어요? 매연수가 5년이죠. 그럼 5년이라는 것은 연수합계라는 것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5까지 더해간다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4 플러스 5. 됐나요? 그럼 얼마 된다? 15. 됐나요? 15. 그럼 15가. 그럼 분모는 얼마 된다고요? 15. 그러면, 자, 요것이 1년, 2년, 3년, 4년, 5년 있어요. 자,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5년 후죠. 자, 그러면 감가를 기획한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라고요. 취득한 시점부터 1년이라고요. 그럼 요 기간의 상각률은 얼마 되죠? 15분의 5. 요 기간에 아직 요 시점에서 상각을 할 거예요. 다시, 이 시점에 상각하는데 자본하면 4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다시, 상각은 기간이 경과분에 대한 상각을 계산할 거죠. 다시 보세요. 전체 5년 중에서 상각은 언제 합니까? 상각 계산 언제 합니까? 기간 말에 하죠. 기간 말에 하니까 아직 요 기간분의 계산이잖아요. 이 기간은 전체 기간의 미상각분 5년이라고요. 그럼 그 다음 연도는 얼마 돼요? 15분의 4. 그 다음은 15분의 3. 그 다음에 15분의 2. 그 다음에 15분의 1. 요리 된다고요.
가면 갈수록 뭡니까? 상각률이 높아집니까? 낮아집니까? 상각률이 가면 갈수록 낮아지니까 이것도 감가액이 가면 갈수록 초기 연도로 많이 개는, 가면 갈수록 적게 개는 체감 잔액법이 된다고요. 체감 상각법이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보는데, 자 보세요. 어떤 금액을 했을 때는 상각률은 다른데 앞에 무슨 금액 했을 때는 치드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액을 했을 때는, 네? 누계액 했을 때는 이 두 개는 매기 첫해 연도와 두 번째 연도의 차액이 일단 다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와 세 번째 연도 차액이 다른데 이 두 개 차액이 일정할까요? 다를까요? 일정하지 않습니다. 자, 정률법과 이중체감법은 매기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가 분명히 다릅니다. 그죠? 그럼 이 차이 나는 금액과 두 번째 연도 차이 나는 금액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아까 정액법은 뭡니까? 초기 연도 상각비, 서기 연도 상각비, 초기 연도 상각비가 다 같죠? 그러면 이 차이 나는 거 아예 0이잖아, 0. 차액이 0이야, 0. 차이가 없는 거예요. 차익이 없다는 거야. 차이가 없다. 차이가 똑같은 거야. 차익이 없다는 거야. 그런데 이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만약에 초기 연도에 요 연도에 30만 원이 계산됐다고 합시다. 첫째 연도에. 두 번째 연도에 예를 들어서 두 번째 연도에 25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3차 연도의 감가상각비는 얼마일까요? 계산 안 해도 1차 연도와 2차 연도 알면 3차 연도 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개 차액이 5만 원 나오죠. 그럼 뒤에 차이도 5만 원이야. 그럼 이보다 낮아지는 금액에서 5만 원 차이면 이건 20만 원이야. 그럼 뒤에는 15만 원이야. 그렇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요 두 개 차이 분수는 15분의 1이죠. 상각률이. 요 두 개 차이도 15분의 1이죠. 요 두 개 차이도 15분의 1이죠. 상각률이 차이 나는 비율이 15분의 1, 15분의 1, 15분의 1. 그래서 금액은 다르지만 계속 낮아져가지만 차액은 뭐한다?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뭐다? 연수합계법이다. 됐나요? 네. 자, 문제는 이거 시험 다 논다는 거 문제죠. 자, 그 다음 179쪽에 보면 창고 있죠. 가운데 창고 있죠. 감가상각비와 장부금액의 각 방법별 비교 있죠. 자, 1번이 초기의 감가상각비 돼 있죠. 아까 내가 뭐를 안개했어요? 정년, 정의 안개하라 했죠. 정윤, 정의입니다. 그럼 감가상각비는 어디가? 이중차감법이 가장 많은 순이고, 되나요? 그러면 감가상각비 많으면 감가누계액이 또 크겠죠. 그럼 반대로 장부금액은 오히려 반대가 되겠죠. 정액법이 더 크겠죠. 그럼 왜 이 논리가 또 필요합니까? 할 때, 요거를 또 이제 이론이 낸다고요. 자, 초기 연도입니다. 초기 연도는 1기, 2기, 3기, 10년이라면, 내용이 한 10년이라면 1년에서 뭐 3, 4년 사이, 1년에서 4년 정도 사이 초기입니다. 그러면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감가상각비 수가 크기 수는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정년, 정이 순이 되죠. 뭐가 됩니까? 이중차감법, 정률법, 연수합계법, 정액법과 정률법, 정액법과 정률법을 배웁니다. 정액법과 항상 기억하세요. 정년, 정의.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정액법과 정률법을 비교한다면 어느 방법이 똑같은 금액이야. 똑같은 원가, 똑같은 내용연수, 똑같은 잔존 가치를 가지고 감가를 했어요. 다시 똑같은 금액, 치드원가와 똑같은 내용연수와 똑같은 잔존 가치를 계산했더니 정액법과 정률법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계산이. 그러면 정액법은 정률보다 감가상각비가 적게 계산되고, 맞죠? 정률법은 정액법보다 감가상각비 많이 계산되므로 만약에 회계 처리를 무슨 법보다 정액법
뭐로 할 것을, 정의법으로 하는 것을, 정의법을 무슨 법으로 처리한다면 정률법으로 처리했다. 그럼 똑같은 아까 뭐였어요? 자본 지출을 뭐로 지출했다? 수익지 지출을 처리한다면, 수익지 지출을 자본주 지출을 처리한다면 똑같은 원리에 오겠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의법을 정률법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정의법 비용 감가상각비보다 정률법으로 처리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장부상에 뭡니까? 비용을 감가상각 비용을 가대 계상했네요. 됐나요? 가대 계상했네요. 그만큼 자산 차감도 적게 쓰니까 장부상에 자산은 뭡니까? 많이 차감해도 적게 차감했으니까 많이 차감해서 장부상의 자산은 가소 계상되네요. 그럼 이 두 개가, 이건 손익계산서, 이거는 재무상태표에서 이익이 적게 발생하죠. 아까 이익이 적게 발생하는 현상이 뭐라 했어요? 실질적인 실질적 이익보다 장부상의 이익을 낮추는 방법. 실질적 이익보다 장부상의 이익을 낮추는 것. 비밀적립금 현상이라고 해요. 아까 그 논리에서는 비밀적립금 아니라, 그러니까 두 개 이상의 회계 처리 방법 중에서 A 방법보다 B 방법을 하니까 장부상의 이익이 낮아질 수도 있고, 무슨 말이세요? 또 장부상의 이익을 높일 수 있죠. 그 한 가지 방법은 비교할 필요 없는데,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 회계 처리했을 때 A 방법보다 B 방법을 하니까 이익이 낮아질 수도 있고, 이익이 높아질 수도 있더라. 그럼 이익을, 실질 이익보다 이익을 낮추는 것은 감췄다. 비밀적립금 현상이 되고요. 무슨 법에? 정의법을 정률법 처리합니다. 되나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정률법을 뭐로 하니까 정의법으로 처리하면 오히려 반대로 이익이 많이 되겠죠. 그럼 이익이 많이 되면 아까 뭐라 했어요? 가공이익. 실질 자본과 거짓 자본이 중복됐다. 혼수 자본. 되나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실질 이익분에 대한 배당도 해줘야 되고, 거짓 이익도 배당해줘야 되니까 내 돈이 잃는다는 거죠. 자본을 잠식을 초래한다. 이런 용어를 이론적으로 다 낸단 말이죠. 자, 그 다음. 179쪽에 가면 4번에 감가상각 관련된 기타의 문제 있는데요. 기중에 구입한 자산의 초년도 상각. 자, 초년도 상각은 월할 상각합니다. 무슨 상각? 세 번째 줄에 보세요. 뭐 한다고요? 줄 거세요. 취득월부터 결산일까지 무슨 상각한다? 월할 상각하는 방법을 가정하셔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 감가상각의 개시와 중지라고 있는데요. 자, 감가상각 개시 줄 거세요.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 자, 줄 거 났나요? 자, 그 다음. 감가상각의 중지는 매각자산으로 분류되는 시점과 제거되는 날 중, 빠른 날 여기 이른 날 해놨죠. 자, 뭐로 되는 날? 매각 예정자산으로 분류된 날과 다시 또 제거된 날 중에 빠른 날, 이른 날 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문제예요. 이거는 이론 문제니까 이론 문제는 여러분이 반복해서 봐하면서 정리해야 돼요. 자, 3번. 감가상각 중지 여부는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 3번에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돼 있죠. 자, 그럼 뭐가요? 이 자본적 지출은 아까 뭐가 된다고 했어요? 내가 지출한 그 효과가 단기적인 효과가 아니고 장기적인 효과죠. 그러면 첫 번째는 보세요. 첫 번째 아까 내가 10만 원 있었어요. 취득원가 처음에 10만 원이었어요. 취득원가가 10만 원이었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잔존가치가 아까 있었어요. 잔존가액이 있었고 잔존가액이 만 원. 그러면 이 내용연수가 아까 5년이라 했는데 요것이 한 3년이 경과했어요. 3년 경과 후에 뭐가 바뀌었느냐? 자본 지출이 났어요. 자본적 지출이 발생했다. 그럼 자본 지출은 가치를 증가시켰다 했죠? 가치를. 그러니까 뭐냐? 감가상각하는 요소값이 바뀌었어요. 감가상각하는 요소값이 바뀌었다. 그럼 이 회계처리에 우리가 회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회계 처리 방법이 있어요. 아까 회계 변경이 발생할 때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법이냐? 전진법인데, 두 번째. 자, 두 번째 줄 보세요. 장부금액. 가운데, 장부금액, 잔존가치, 내용연수 변화는 무슨 변경이다? 회계 추정의 변경에 속하므로 전진법을 처리한다. 무슨 법을 처리한다? 전진법. 전진법. 자, 이거는 회계 변경 처리 방법에서 내가 설명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보세요. 조심할 것은, 이거는 당연히 추정 변경을 인식할 수 있어요. 왜? 요소값이 바뀌었으니까 추정치가 바뀌었어. 아, 그러니까 회계 추정의 변경이구나. 근데 아까 뭡니까? 내가 기존에 하는 방법은 지도원가나 내용연수나 잔존가치는 안 바뀌었어. 근데 아까 무엇을? 정해법을 하다가 정률법을 하더라. 그럼 그 순간적으로 내 머릿속에 뭘 된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 아니라 회계 방법의 변경이라 회계 원칙을 변경을 착각할 수 있다고요. 다시. 그래서 내가 아까 별표시 주의하라 했는데요. 감가상각 요소값의 변화는 뭐다? 회계 추정의 변경이 당연하고요. 근데 감가상각 방법, 뭡니까? 정해법, 정률법, 이중차관법, 연수학계법 있죠? 이 방법이 바뀌면은 회계 원칙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국제기준에서는 이거를 회계 원칙을 변경을 하지 말아야 하는 거야. 회계 추정을 변경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기업의 기준에 때는 감가상각, 아까 방법을 변경은 원칙을 변경을 회계 처리라 했어요. 근데 지금 원칙 변경 안 한다는 걸 명심하라고요. 그래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럼 계속 변경하고. 아니, 정해법을 계속 회계 처리하다가 장부상의 정률법으로 회계 처리 변경됐다면 이건 원칙을 변경이었는데 지금 원칙을 변경으로 말을 쓰면 안 된다고요. 아, 그럼 그것도 얘기 추정을 회계 추정의 변경으로 회계 처리하라고 했다고요. 회계 처리를. 그러니까 회계 방법의 회계 원칙의 회계 처리 방법하고 그다음에 회계 추정의 회계 처리 방법은 달라요. 회계 원칙의 회계 처리 방법은 회계 변경이 일어난 시점이냐 아니면 회계 원 시점을 돌아가느냐 하는 점이 달라요. 그리고 전진법이 있고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고 그다음 소거법이 있어요. 자, 회계 참 어렵죠. 회계 변경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수정 처리하는 방법이 무슨 법이냐? 자,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회계 처리 방법 다음에 하면 되고 일단 이해를 하시라고. 여기서 이 정도 회계 처리 오다가 기존 방법이 있어서 기존에서 여기서 변경이 일어났다. 그럼 변경이 됐을 때 처리 방법 외에 회계 처리는 우리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하나는 소거법이 있어요. 무슨 법? 소거법이에요. 소거법이 뭔지 알죠? 그럼 처음으로 돌아가라는 거죠. 모든 값을 처음으로 돌아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소거법이라고요. 그러면 또 하나는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어요. 단기 일괄 처리법이 있어요. 그럼 단기 일괄 처리법은 앞에 있는 거는 다 필요 없고 요게 단기에 일어난 거, 단기에 손익에 미치는 것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일괄 처리법과 비슷한데 전진법이 있어요. 그럼 전진법은 앞으로만 가라 말이야. 뒤는 보지 말고 앞으로만 가라 말이야. 근데 문제는 앞으로 가는 것이 전진법인데 기존에 일어났던 방법에서 수정해서 처리해라. 새로운 값을 가지고 해라. 전진법은 뭐다? 여기에서 온 것을 수정하라고요. 네? 수정된 요소 값을 가지고 해라. 그 수정된 요소 값을 적용하면은 그 기관은 그러면 전기만 끝나니까 그 전도 포함 됩니다. 그러니까 요 시점에 여기까지 왔으니까 기존의 취득원가에서 여기까지 감가됐으면 감가된 후에 장부 금액이 있죠. 장부 금액을 새롭게 취득원가로 생각해서 해라. 그러면 여기서 5년이면 3년 지나서 변경했다면 3년에서 몇 년 지났어? 3년 지났죠. 3년이 지나고 나면 몇 년 남았어요? 2년을 내용수 값으로 해라. 그 새로 변경된 값을 가지고 하는 것이 전진법이야. 그럼 단기 일괄 처리법은 앞에 연도에 손익에 미친 영향을 수정해줘라.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무슨 법을 하느냐? 전진법 회계 처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은 앞으로
전지법 회계 처리를 잘 알아야 되고 계산 문제가 생각으로 잘 논다 하는 겁니다. 회계 변경. 근데 회계 변경 문제에서는 대부분 감가상각방법이 안 나와요. 근데 이론 문제에는 아까 조심할 것이 뭐라 했어요? 응? 뭐가 뭐로 바뀌었다? 감가상각 요소값이 변경되거나 감가상각 방법이 변경되거나 똑같이 무슨 변경을 처리해라? 회계 추정 변경해라. 그럼 회계 추정 변경이 무슨 법이다? 전진법 회계 처리해라. 이 뜻이에요. 자, 그 다음 181쪽입니다. 181쪽이 5절 있어요. 취득 이후 유행자산의 평가 있죠. 취득 이후 유행자산 평가는 자, 이까지 들어가면 조금 시간이 너무 오버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행자산 나머지 부분 제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가장 자산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가 뭐냐? 재고자산하고 유행자산이에요. 이 두 개만 해도 8문제에서 10문제까지 갈 수 있는 문제예요. 이 유행자산 알면은 무행자산은 이론만 하고 가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투자를 많이 할 거지. 재고자산과 유행자산이에요. 됐나요? 그리고 나면은 자, 한번 넘겨볼까요? 무행자산이 있는데 무행자산은 내가 중요한 것만 내가 인식을 시켜줄 거예요. 그럼 무행자산 한 문제니까 이거 끝나면 이제 219쪽에 우리가 금융자산 와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유행자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은 유행자산 마무리 짓고 뭐 들어간다? 219쪽에 금융자산 들어가는데요. 금융자산에서 여러분이 머리를 탁 치는 부분은 어딜까요? 할 때 넘겨보면은 우리가 지금은 소액현금 제도는 거의 잘 안 나오고 223쪽에 4번입니다. 별 표시해 놓죠. 미리. 은행 계정 조정표 있나요? 이 은행 계정 조정표가 사실 어려운 게 아니야. 이게 여러분 판단이에요. 판단. 말을 표현해요. 표현. 하여튼 은행 계정 조정표가 중요하고요. 잘 나오고요. 그 다음 이걸 은행 계정 조정표는 그대로 좀 나아요. 근데 226쪽에 수치 채권 있죠. 226쪽에 수치 채권. 봤나요? 수치가 뭐예요? 받는 거예요. 모든 채권이라고, 모든 채권. 그런데 아까 내가 중요 크게 놓은 게, 재고자산과 관련된 채권이냐, 재고자산 관련되지 않았느냐. 되나요? 그 채권인데, 그 채권에서 용어적인 문제, 어음적인 문제까지 해결 처리는 우리 시험 안 도니까 용어만 익히면 되지만, 넘겨보면, 232쪽에 보면 3절 있나요? 매출 채권의 손상 있죠? 이것이 별표시 3개짜리예요. 요것 때문에 여러분이 짜증을 왕창 내요. 채권 채무 계정 때문에 짜증을 내는 게 아니라 그 채권이라는 자체가 채권은 뭡니까? 받을 권리죠. 내가 친구한테 1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100만 원이 채권이니까 자산이 100만 원 잡혀 있어. 근데 채권이라는 것은 무슨 불확실성이 있어요. 뭐라 있다고요?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이 없죠. 반드시 받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장부상이 100만 원을 그대로 잡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 채권자와 채무자가 자주 거래해봤으면 뭐가 발생할 거야? 어느 정도 재가 항상 몇 프로 떼묻더라. 그럼 떼묻더라. 그럼 그만큼은 자산을 차감시켜 주놓자. 그럼 당연히 앞으로 차감될 것을 그대로 장부상에 잡아내면 기업은 그만큼 분명히 떼일 돈을 장부상에 잡아주고 세금은 더 많이 되고 배당을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런 예상되는 어느 정도 추정이 예상되는 금액만큼은 채권 금액을 차감해주자.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못 받게 된 것이 아니고 연말 계산 때 예상을 했다는 겁니다. 예상을 했기 때문에 직접 차감법을 쓰면 안 되고 간접 차감법을 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평가 계정을 쓴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평가 계정 한 개 아까 했었는데 감가상각비가 발생했을 때 자산가치에서 바로 차감하는 것이 시제법이죠. 그럼 직접 차감하지 않고 뭐 합니까? 감가상각 누계액 계정 썼죠. 이거를 간접 차감법이에요. 그러면 채권에도 간접 차감법을 쓸 때 하는 거 대손충당금 있어요. 무슨 충당금? 대손충당금. 이것도 간접 차감법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것 때문에 조금 어려워요. 대손이라는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회계 처리 과정이 조금 짜증나게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